당신이 탄 배가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네, 아주 끔찍한 상황이죠. 그렇죠. 발목까지 막 물이 차오르면 당연히 당장 바다로 뛰어들거나 구명보트를 찾아야 하잖아요. 맞아요.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누군가 다가와서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장님, 이 배에서 탈출하시려면요. 일단 구명보트 대여료로 수백만 원 결제하셔야 하고요. 와, 이 와중에요? 네. 게다가 바다에 뛰어드시기 전에 이 수십 장의 철거 그리고 원상복구 서류에 전자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는 거죠. 상상만 해도 진짜 숨이 턱 막히지 않나요? 진짜 현실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 가라앉는 배에서 탈출하는 과정, 그러니까 폐업이 딱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습이에요. 아, 정말요? 네. 가게 문을 닫는 걸 단순히 열쇠를 건물주한테 바나나 보고 끝나는 행위?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사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긴 했어요. 그냥 문 닫으면 끝 아닌가 하고.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거대한 빚이라든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철거 비용, 그리고 완전히 붕괴된 멘탈, 이런 것들이 막 뒤엉킨 지옥 같은 폭풍어를 뚫고 나가는 과정인 거죠. 아, 듣기만 해도 막막하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가 진짜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오늘 자료가 좀 특별하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2026 4월 17일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2026 희망 리턴 패키지 원스톱 폐업 지원 소상공인 모집 수정 공고. 이름도 참 길죠. 이 문서랑 관련 웹사이트 데이터들입니다. 네네. 자, 이 자료들을 한번 깊이 파헤쳐볼까요? 사업을 접어야 하는 그 뼈아픈 순간에 국가가 도대체 어떤 구명조끼를 던져주는지 이 공고문 속에 숨겨진 2,139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해부해보는 게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입니다. 2,139억 원. 네, 엄청난 규모죠. 네, 배움에 목마른 당신. 만약 당신이 내일 당장 평생 일군 가게 간판을 내려야 한다면 솔직히 제일 막막한 게 뭘지 상상하시면서 오늘 저희 이야기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문서에서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 2,139억 원이라는 예산이 단순히 실패한 사람들에게 쥐어주는 위로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위로금이 아니다. 그럼 뭐죠? 사실 이건 실패의 전염을 막고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를 다시 경제활동 인구로 복귀시키기 위해 설계된 아주 정교한 사회적 완충 장치입니다. 사회적 완충 장치요? 네, 주식으로 치면 국가 차원의 손절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오, 국가 차원의 손절매. 확신이 다르게 들리네요.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번 공고문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 문서가 왜 굳이 2026년 4월에 그것도 추경 예산까지 반영해서 수정 공고로 나왔는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새롭게 등장한 위기징후 모니터링 시스템 때문인데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핵심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그리고 17개 민간은행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이른바 한계 기업을 포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 데이터 교차 검증의 디테일을 보면 정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과거에는 사실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이 직접 관공서에 찾아와야 했거든요. 그렇죠. 보통 번호표 뽑고 서류 들이밀어야 지원이 시작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정부랑 금융권이 쳐놓은 데이터 그물망에 특정 징후가 딱 걸리면 시스템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능동적 복지로 진화한 거죠. 와, 그 징후라는 게 보니까 엄청 구체적이더라고요. 대출 연체가 하루에서 90일 사이다. 아니면 신용등급이 갑자기 10등급으로 뚝 떨어졌다. 이런 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인데 30일 이상 연체가 쌓였다. 이런 숫자들이 딱 포착되면 사장님이 살려달라고 말하기도 전에 정부가 먼저 카카오톡으로 위기 알림을 보낸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1:1 컨설팅이나 점포 철거비 지원을 먼저 제안하는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요즘 그 스마트워치가 떠올랐어요. 스마트워치요? 아, 심박수 체크해주는 거요? 네네. 심박수 불규칙해지면 막 진동 울리면서 심장마비 오기 전에 빨리 병원 가라고 경고 물려주잖아요. 딱 그 금융심장마비를 예측해주는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오, 진짜 정확한 비유네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게 왜 국가가 민간은행 연체 데이터까지 싹 들여다보면서 먼저 개입하는가 이거거든요. 그러게요. 굳이 민간은행 데이터까지 볼 필요가 있나요? 연체가 30일, 90일 이렇게 쌓여간다는 건 아까 말씀하신 배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구멍이 났다는 확실한 신호예요. 이걸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월세도 내야 하고 직원 월급도 줘야 하니까 결국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넘어가겠죠. 맞아요. 악성 부채를 막 끌어다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개인 파산으로 이어지고 가족 경제가 아예 붕괴되는 거죠. 아, 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네요? 네. 한 명의 자영업자가 완전히 무너져서 기초수급자가 되었을 때 사실 국가가 평생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계산해 보면요. 차라리 선제적으로 철거비 600만 원 딱 쥐어주고 깔끔하게 폐업시킨 뒤에 재취업시키는 게 훨씬 싸게 먹히는 거죠. 아하, 국가 예산 차원에서도 그게 훨씬 저렴한 청구서라는 계산이 깔려있는 거군요. 네. 감정적인 복지가 아니라 철저한 비용 편익 분석의 결과인 겁니다. 진짜 똑똑하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섬뜩한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지금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은행 대출 이자를 딱 한 달 밀렸다고 쳐보죠.
근데 갑자기 폰으로 사장님 지금 재무 상태 엄청 위험하신 것 같은데 폐업 지원 좀 해드릴까요? 하고 톡이 오는 거예요. 아,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놀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내 금융 상태를 누군가 현미경으로 막 들여다보고 있다는 건데 이게 자칫하면 개인정보 침해나 과도한 감시 이런 걸로 느껴질 수도 있지 않나요? 그 지정이 바로 딜레마죠. 그러니까 능동적 복지와 이른바 빅브러더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라고 할까요? 아, 줄타기 확실히 무서운 면이 있죠. 네, 맞아요. 물론 뭐 사전에 정보 제공 동의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긴 합니다. 하지만 정보 주체 입장에서는 사실 내 가장 취약한 민낯을 국가가 실시간으로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공포로 다가올 수 있죠. 맞아요. 좀 소름 돋기도 하고. 다만 현실적으로 그 30일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생 불가능한 늪으로 빠지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의 불편함보다는 경제적 구제의 시급성을 더 우선순위에 둔 그런 정책적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 정부가 쳐놓은 레이더망의 의미는 확실히 명확해지네요. 그렇다면 이제 위기를 감지했던 아니면 뭐 스스로 폐업을 결정했던 본격적으로 배에서 내리기로 마음먹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들이 나오는지 살펴볼게요. 네, 실질적인 지원 내용이죠. 보통 폐업이라고 하면 일단 포크레인 불러서 인테리어 다 부수는 그런 물리적인 철거부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문서를 뜯어보면 철거에 앞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적인 실타래를 푸는 작업에 엄청 공을 들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폐업의 실패 비용이 단지 물리적인 잔해오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비용이 더 크다는 거군요. 네. 법률적인 부채라던가 심리적인 마비 상태, 이걸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제가 진짜 약간 도발적이라고 느낀 항목이 바로 사업정리 컨설팅 파트입니다. 아, 그 5개 분야 지원해주는 거요? 네,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그리고 심리상담까지. 이 중에서 최대 3개를 지원해 준다는데 솔직히 저는 심리상담이 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떤 점에서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니 폐업 트라우마 극복하고 자신감 회복하게 해준다는데 세금 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잖아요. 사업하다 망한 건 본인 책임인데 왜 국가가 내 세금으로 그 사람 멘탈 케어까지 해줘. 우울증 치료는 병원 가서 자기 돈으로 받아야지. 이렇게 날선 비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심리학이나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폐업을 겪은 사람의 뇌 상태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뇌 상태요? 아예 달라지나요? 네. 평생을 바친 사업장이 무너지는 경험이 사실 가족의 죽음과 맞먹는 수준의 심리적 상실감,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와, 가족의 죽음과 맞먹는다고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 상태의 사람한테 가서 자, 빚 정리해줄 테니까 내일부터 공장 가서 일하세요. 이렇게 해봤자 무기력증에 빠져서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아, 머리로는 알아도 몸이 안 따라주는 거구나. 맞아요. 그래서 심리상담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이분들을 다시 사회적 생산 인구로 복원시키기 위한 일종의 기초 재활치료인 셈이죠. 엔진이 완전히 꺼져버린 사람한테 연료를 붓기 전에 일단 엔진 자체를 수리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냥 세금 낭비가 아니라 노동력 복구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이군요. 그렇게 들리니까 확 납득이 되네요. 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닷을 끊어내는 또 다른 핵심, 바로 빅 문제입니다. 되게 현실적이고 무서운 문제죠. 네, 폐업 법률 자문이랑 채무조정 항목을 보면 전담 변호사를 매칭해주고 공적 채무조정과 사적 채무조정을 모두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가요? 쉽게 말해서 병의 깊이에 따른 맞춤형 처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적 채무 조정은 신속 채무 조정이나 개인 워크아웃 같은 건데요. 아, 아직 완전 파산은 아닌 상태요? 그렇죠. 연체가 시작돼서 숨이 막히는 분들한테 이자율을 좀 깎아주거나 갚을 기간을 늘려줘서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공적 채무조정은요? 반면에 공적 채무 조정은 법원을 통하는 개인 파산이나 회생입니다. 도저히 자력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의사 상태에 빠진 분들의 남은 채무를 아예 면책시켜버리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도화지를 깔아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와, 그렇군요. 제가 이 부분에서 진짜 감탄했던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요. 문서를 자세히 보니까 폐업한 그 사업 때문에 생긴 빚이라면 소상공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채무조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처음엔 왜 굳이 배우자까지 세금으로 챙기지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영세 자영업자들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대출받거나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보증 서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맞습니다. 폐업의 연쇄부도를 막는 핵심 장치를 아주 정확히 짚어내셨어요. 만약에 국가가 사업자 본인의 빚만 조정해주고 딱 끝낸다면 어떨까요? 배우자 명의로 얽혀있는 보증 채무 때문에 결국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부부 둘 다 신용불량자 되는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부부가 모두 과세 대상,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배우자까지 채무조정 울타리 안에 넣는 건 일종의 경제적 방역이에요. 경제적 방역이요? 네, 실패라는 바이러스가 가족 전체를 숙주로 삼아서 파괴하지 못하도록 튼튼하게 차단선을 치는 겁니다. 와, 가족을 지키는 완전한 방역이네요. 그런데 제가 이 컨설팅 항목들을 쭉 분석하다 보니까 약간 짓궂은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정책의 허점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하고요. 어떤 허점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프랜차이즈 카페를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정부 돈으로 멘탈 케어도 받고 채무도 다 조정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바로 옆 동네에 또 다른 브랜드의 카페를 차리거나 아니면 다른 카페에 매니저로 들어가려고 취업 컨설팅을 신청하는 거예요. 아하, 자기가 하던 업종으로 다시 가겠다는 거군요. 네.
내가 커피 내리는 기술밖에 없는데 그걸 다시 살리는 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아주 현실적인 시나리오이긴 한데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진짜요? 아예 안 되나요? 네, 공고문의 세부 규정을 완전 돋보기로 들여다보면요. 아주 단호하게 적혀 있어요. 폐업하는 분의 유사업종 또는 취업 관련 컨설팅은 지원 불가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제일 잘하는 걸 오히려 못하게 막는다고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정책적 딜레마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치킨집, 카페 이런 업종들은 진입 장벽이 낮아서 이미 시장의 포화 상태예요. 완전 레드오션이죠. 그렇죠. 한 집 건너 카페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 과당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해 폐업한 분한테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똑같은 레드오션으로 다시 밀어넣는다. 이건 사실상 세금으로 과당 경쟁을 재차 부추기는 꼴이 되거든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그냥 망한 가게 문 닫아주는 게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분들을 아예 다른 유망업종으로 전환시키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임금 근로자로 체질 자체를 바꾸도록 유도하는 데 있어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게 뻔한 길에 귀한 세금을 베팅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아하, 늪에서 겨우 꺼내줬더니 다시 똑같은 늪으로 걸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한 통제장치였군요. 자, 이렇게 서류상 정리랑 빚 문제, 심리적 장벽까지 걷어냈다면 이제 정말 피하고 싶지만 물리적으로 마주해야만 하는 현실이 남습니다. 네, 바로 점포철거죠. 인테리어에 진짜 수천만 원 쏟아부었는데 그걸 내 손으로 다 부수고 원상복구까지 해놓고 나가야 한다는 거. 이거 진짜 잔인하거든요. 이번 문서에서도 보니까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것이 바로 이 점포철거 지원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실 물가를 반영해서 지원 단가도 이번에 꽤 크게 올랐어요. 오, 얼마나 올랐나요? 원래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이전인 분들은 최대 4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 폐업자분들은 평당 약 20만 원 이내로 계산해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0만 원이요? 와, 네, 최근 인건비 상승이나 폐기물 처리 비용 폭등한 걸 다 감안한 조치죠. 600만 원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네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당신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당신은 철거 비용 60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네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가게 비우는 거 내가 주말 내내 친구들 몇 명 불러다가 밥 사주면서 해머로 가벽 부수고 렌터카 빌려서 폐기물 버리면 돈이 훨씬 적게 들 것 같은 거예요. 이른바 셀프 철거를 하는 거죠. 아, 직접 부수겠다? 네. 그러면 남은 돈은 내가 챙기거나 최소한 정부 예산을 아껴준 셈이 되잖아요. 이런 방식은 허용이 되나요? 단 1원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네, 이론도요? 네, 공고문에 아주 명확하게 자력 철거, 즉 셀프 철거 시 지원 절대 불가라고 굵은 글씨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전문 철거 업체를 통해서만 진행하셔야 돼요. 아니, 제가 직접 제 손으로 인테리어 뜯어내겠다는데 왜 굳이 그 비싼 돈 주고 업체를 써야만 돈을 준다는 거죠? 이거 너무 탁상행정 아닌가요?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내 노동력 갈아 넣어서 예산 아껴주겠다는데 왜 안 되냐? 근데 이걸 자동차 보험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동차 보험이요? 네. 만약 당신이 차를 몰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어요.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정식 정비소에 들어가서 수리를 받고 정비 내역서랑 영수증을 보험사에 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동네 철물점에서 페인트 사다가 집 차고에서 직접 범퍼를 막 칠해놓고 보험사에 전화해서 내가 셀프로 고쳤으니까 수리비 100만 원 내 계좌로 싸달라 이러면 보험사가 그걸 믿고 돈을 줄까요? 아, 절대 안 주죠. 수리비가 부풀려진 건지 진짜 고치긴 한 건지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정부 지원금, 즉 세금이 집행되려면 객관적인 자금의 흐름과 증빙이 필수적이에요. 셀프 철거를 허용해버리면 도덕적 해이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퍼집니다. 아, 친구들 밥 사준 영수증 내고 이럴까봐. 그렇죠. 인건비 명목으로 친구들 술 사준 카드 영수증을 철거비라고 막 청구할 수도 있고 버리지도 않은 폐기물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공고문은 정말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깐깐한 증빙을 요구합니다. 증빙이 얼마나 깐깐한데요? 반드시 전자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하고요. 현금 거래는 절대 인정 안 됩니다. 그리고 은행 앱에서 그 철거 업체 이름이 딱 찍힌 이체 확인증을 캡처해서 내야 해요. 와, 빡빡하네요. 심지어 더한 것도 있어요. 철거 전과 후의 사진을 가급적 동일 위치, 동일 각도에서 찍어내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아예 서류 위조 자체를 원천 봉사하겠다는 의지네요. 제가 공고문 뒷장 보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문도 붉은색으로 적혀 있던데요. 만약에 허위로 철거비를 청구하거나 업체랑 짜고 지원금을 반반 나누는 이른바 페이백을 하다 걸리면 진짜 큰일 나더라고요. 네,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죠. 보조금 토해내는 건 기본이고 최대 5배의 죄제 부과금을 물어야 한대요. 거기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와, 진짜 살벌합니다. 이런 깐깐한 규정들이랑 살벌한 형벌 조항은 결국 정부의 예산이 눈먼 돈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 엄격한 룰이 정직하게 폐업 수순을 밟는 선량한 소상공인들에게 예산이 제대로 흘러가도록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보호막인 셈입니다. 그렇네요.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돈이 가야 하니까요. 자,
지금까지 이 시스템이 어떻게 사람을 살려내고 어떤 철저한 룰에 의해 움직이는지 메커니즘을 쭉 뜯어봤습니다. 네. 근데 이 크고 튼튼한 규명보트에도 아예 승선 자체가 거부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도의 빈틈을 막기 위한 까다로운 지원 제외 규정들인데요. 그 제외교상 디테일들을 들여다보면 진짜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아요. 일단 보니까 내 건물에서 장사하던 자가 소유자는 안 된대요. 월세 안 내고 무상으로 공간 쓰던 사람도 안 되고요. 그리고 사업장을 그냥 단순히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하고 나서 3년 안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것도 지원 대상에서 쏙 빠집니다. 네, 아주 논리적으로 타당한 배제 조치죠. 왜 그런 거죠? 자가 건물 소유자나 무상 임차인은 적어도 매달 숨통을 확 조여오는 임대료라는 최악의 고정비 압박에서는 그래도 자유로웠던 분들이잖아요. 아, 월세 부담이 없었으니까. 네, 국가 예산은 무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산이 있는 분들보다는 유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폐업할 때 원상 복구라는 2중 3중의 고통을 겪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핀셋으로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의도인 거죠. 단기 재창업을 막는 것도 지원금만 쏙 빼먹고 가는 체리피커를 걸러내려는 거고요. 취약계층 우선이라는 원칙이 확실하군요. 그런데 제가 문서를 보다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했어요. 바로 별첨 문서에 있는 지원 제외 업종 리스트인데요. 아, 네. 거기 재미있는 게 좀 있죠. 기본적으로 도박, 유흥주점, 성인용품, 담배 도매업 이런 것들은 지원을 못 받더라고요. 이건 뭐 당연히 이해가 가죠. 국민 세금으로 유흥주점 철거비를 대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나 회계사, 병원 같은 고소득 전문직도 당연히 안 되고요. 네, 근데 이 산업분류표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 아주 절묘한 예외 조항들이 숨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부동산업은 지원 제외인데 공유 오피스나 공유 주방을 하던 사람은 철거비를 준대요. 오, 아주 정확히 보셨네요. 그리고 보건업, 그러니까 병원이나 의원도 제외 업종인데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은 또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예외라고 하기엔 너무 디테일한데 도대체 어떤 논리로 이런 기준이 세워진 걸까요? 그 예외 조항들 속에 사실 현대 경제의 복잡성, 그리고 사회적 딜레마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먼저 공유 오피스나 공유 주방부터 볼까요? 네, 걔네도 공간 임대하는 건 똑같잖아요. 전통적인 관료제 시스템의 산업분류 표상으로는 이들이 부동산업, 즉 공간 임대업으로 묻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2026 현재의 현실에서 공유 주방은 단순한 임대업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상업용 오븐이나 후드, 대형 냉장고 같은 고가의 인프라를 잘게 쪼개서 소자본 배달 창업자들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플랫폼 비즈니스. 그러니까 마이크로 경제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거든요. 아, 그냥 빈 공간만 빌려주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이런 플랫폼이 망가졌을 때 단순히 부동산업이라는 낡은 라벨을 붙여서 구명부트 승선을 거부한다. 그건 혁신적인 사업 모델 실패를 돕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행정이 돼버리는 거죠. 서류상의 분류표보다 비즈니스의 실질적인 역할을 더 우선시한 결과입니다. 와, 낡은 규정의 틀을 깨고 현실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구제망에 포함시켰다는 거네요. 진짜 똑똑합니다. 그럼 시각장애인 안마원의 경우는 어때요? 거기도 결국 의료나 보건업에 속하잖아요. 속하긴 하죠. 근데 안마오는 일반적인 병원과는 차원이 다른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생존이요? 네, 현행 의료법상 대한민국에서 안마사는 오직 시각장애인만이 합법적으로 자격을 취득해서 일할 수 있는 독점적인 생계형 직업이에요. 이분들에게 안마원은 고수익을 노리는 일반 비즈니스가 아니라 비장애인 중심의 노동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 수단이거든요. 아, 생계 그 자체구나. 네. 그래서 이분들의 폐업을 일반 의사의 폐업과 똑같은 선상에 놓고 지원을 거부한다면 그건 국가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그냥 방치하는 꼴이 됩니다. 진짜 그러네요.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대원칙은 흔들지 않으면서도 벼랑 끝에 몰린 약자는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아주 세밀한 정책적 조율의 흔적인 셈이죠. 와, 저는 이거 그냥 텍스트로만 적힌 되게 메마른 공고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는 산업의 진화부터 약자 보호라는 깊은 사회적 합의가 엄청 촘촘하게 얽혀 있었네요. 네,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은 문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자료를 덮기 전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쫙 관통하는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2139억 원짜리 공고문이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일까요? 글쎄요,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해부해본 2026년 희망 리턴 패키지. 이거 단순한 철거비 지원 사업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실패라는 현상을 어떻게 다루기로 결정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울 같아요. 아, 실패를 다루는 거울이요? 네, 가라앉는 배에서 미처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네가 선택한 사업이니까 네가 온전히 다 책임져라 이렇게 차가운 바닷속으로 밀어넣는 게 아니잖아요. 빚이라는 무거운 닷을 딱 끊어주고 멘탈 치유해서 다시 육지로 헤엄쳐갈 수 있게 돕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적 시스템인 거죠.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완벽함 이면에 숨겨진 본질적인 긴장감 하나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당신에게 꼭 남기고 싶습니다. 긴장감이요? 어떤 거죠? 오늘 논의의 가장 첫 출발점이었던 위기 징후 모니터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아, 아까
제 은행 계좌랑 대출 기록 싹 읽고 먼저 경고톡 보내준다는 그 시스템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국가가 민간은행의 데이터베이스와 공공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결합해요. 그래서 당신이 가족에게조차 숨기고 싶은 그 뼈아픈 금융위기를 30일 만에 파악하고 당신 스마트폰으로 선제적인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네네. 분명 이것은 파산을 막고 가정을 지켜주는 현대 복지국가가 발명해낸 가장 완벽하고 효율적인 구명조끼가 맞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틀어볼까요? 관점을 튼다고요? 내가 아직 입 밖으로 떠내지도 않은 나의 가장 은밀한 경제적 실패의 징후들을 국가가 실시간으로 내려다보고 알고리즘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아, 듣고 보니 진짜 가장 완벽한 안전장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완벽한 시선이기도 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찾아가는 따뜻한 복지의 완성일까요? 아니면 우리 삶의 가장 사적인 실패의 영역까지 데이터화되어서 감시받는 빅브러더의 부드러운 시작일까요? 가장 효율적인 국가적 지원과 개인의 정보 및 존엄성 사이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진짜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면서도 엄청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내가 가라앉기도 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 미리 알고 있다는 거. 이게 극도의 안도감을 줄지 아니면 섬뜩한 통제감으로 다가올지. 네,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거예요. 아마 이 시스템을 직접 마주하게 될 당신의 상황에 따라 대답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 오늘 이 묵직한 생각거리를 남긴 채 우리의 심층 탐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에 목마른 당신,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